현재 IRA법,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기존에 추진했던 것 자체는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주장하는 바는 공화당도 민주당과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들이 있다라면 속도의 문제, 네. 조금 천천히 가고 천천히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그리고 수소를 집어넣자는 이런 법안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서로 뭔가 협의를 한다라면 기존과는 다르게 수소라든가 네. 원자력 관련 산업이 보다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석유 관련 회사들과 관련해서 채굴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것과 관련해서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큰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다. 다만 전체적인 속도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조절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말씀드렸던 수소라든가 원전이 추가가 되면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매매할 수 있는 또 봐야 될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양당의 어떤 정책에 따른 어떤 그런 환경 변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의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요즘은 3프로TV 앱으로들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3프로TV 즐겨봐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이분은 매주 금요일, 거의 매주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저렇게 어떻게 치밀한 논리 구조와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또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뭔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 되겠다, 뭔가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분인데, 이분을 저희가 오늘은 신과 대화 시간으로 모셔서 녹화를 하는데, 얼마 전에 끝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서강대학교의 하상원 교수님이 이제 정치학자로서 이렇게 해설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경제적 의미와 또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결론이 난 미국 중간 선거를 저희가 분석과 함께 향후에 어떤 전개 과정을 겪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재밌고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누구냐고요?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침 생방송에서 매주 뵙다가 이렇게 주말에 또 주말 보니까, 오후에 예.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아유, 내주셔서.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한참 예. 바쁘실 텐데. 좋을 때죠, 그래도. 그래서 장이 그래도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서 네. 투자자들하고 접점을 가지시는 우리 이선엽 부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심정적으로나마 조금 나아지셨겠어요. 예. 요즘은 조금 마음이 편하고요. 예. 어쨌든 뭐 종목들도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예. 나름대로 올 초 사실 제가 영업부 내려오고 나서 1년 내내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객분들도 힘드셨고 저희들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한숨을 돌릴 수도 있었었고 또 나름대로 어쨌든 시장이 생각한 대로 그래도 조금씩 그러니까요. 움직여주는 것 같아서 네. 나름 좀 한숨을 좀 쉬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뭐 완벽하게 중간 선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조지아를 제외하면 이제 판세가 드러났고 네. 하원의 경우에 그렇게 큰 표차는 아닙니다만은 공화당이 야당이 이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고 상원은 조금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하원도 표차로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수당 민주당 여당의 민주당이 여유 있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단 말이죠. 자,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단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 중심의 흔히 예. 얘기하는 블루 웨이브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에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전하고 좀 다른 거라면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게 되면 현재 집권 여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2년간의 성적표를 보는 건데 예.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나름대로 선전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이제는 한 당이 완전히 독출하는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협의를 해야
돼서 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균형이 생길 거라는 어떤 기대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전의 중간 선거와는 다르게 네. 사실 경제 문제 그중에서도 물가 문제가 이 정치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런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중간 선거는 야당이 대부분 이겨온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중간 선거 이후에 주식 시장하고는 어떤 그 경향성을 가졌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우선 통계적으로 먼저 보실 필요가 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먼저 준비한 자료를 이렇게 봐주시면 1960년대 이후 보시면 중간 선거의 S&P 500 기준으로 수익률은 1년 뒤에 봤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었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가 네. 하나도 없네요. 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14% 정도 플러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중간 선거 이후에는 항상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경우들이 많았다. 네.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 야당이 성공을 많이 거두거든요. 네. 그러면 야당이 승리를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전에 있던 이념에 대한 성적표에 대한 굉장히 큰 압력을 가한 거겠죠. 그렇죠. 너네들 정책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책적인 부분을 바꿔라는 게 작용을 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여당 입장에서도 아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뒤에 있을 2년 뒤 대선에서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정책 노선을 바꿨겠죠. 아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재미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은요. 여기서 현재 요 16%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성적표는 14% 정도 평균 1년 뒤에 올랐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당이 대통령을 가져가고 의회를 이렇게 양분하면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 한 그래요? 16% 민주당 정도 대통령 상태에서 상하 양원에 양분이 됐을 분점됐을 경우 때. 그렇습니다. 이랬을 경우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게 이전에 있었던 통계적인 수치였던 모습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통계 자료 좀 한번 다시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걸 보니까 제가 언뜻 봤는데 미국의 중간 선거 직전 12달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그죠? 네. 저 조지 부시 때 마이너스 10.7 그리고 저건 아버지 부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들 예. 부시 때 부시가 성적이 별로 안 좋군요. 예. 근데 아들 저 첫 임기 때 마이너스 16 그죠? 예. 요게 이렇게 눈에 띄는데 그다음에 이제 조 바이든 이렇게 눈에 띄는데 한 케이스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직전 12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중간 선거 이후에 3개월에 마이너스가 난 거 또 한 번밖에 없고 드문 케이스죠. 1년 케이스는 뭐 다 없는 아직까지는 상태이고.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통계적인 자료를 잘 보셨겠지만 그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익률이 안 좋았을 경우는 네. 더 좋아졌죠. 그러네. 말 그대로 그 직전에 수익률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집권 2년 동안 네. 성적표가 안 좋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거고 어허. 일단은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을 네. 거고 그런 정책들로 인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2위인데요. 지금 네. 저 표로 의하면 예. 중간 선거 직전 마이너스로 보면 1년 네. 1년 수익률로 기준으로 보니까 제라드 포드 대통령 다음으로 성적이 안 좋군요. 그리고 이 통계적으로 본다라면 역시 선거 직전 수익률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통계적으로 볼 때는 향후 12월 수익률이 대단히 좋아질 수 제일 있는 좋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거고. 물론 이제 현재 경기 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많이 봐야 되겠지만 네. 통계적 함의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아니 있겠습니다. 뭐 제라드 포드 때나 뭐 리처드 닉슨 때도 경제가 안 좋을 걸 선반영해서 저 때 내렸겠죠. 네.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 통계를 재미있게 보니까 조금은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전통적으로는 야, 이거 레임덕이야. 그래서 상하 양원이 분점이 돼 있다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개혁 입법에 대해서 뭔가 공화당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우선 역시 한번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 중에서 일단 양당 간의 입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공화당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예. 결국 민주당에서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또 너무 많은 재정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향후에 정책을 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이 어떤 돈을 뿌려대는 정책 또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는 즉 특히 하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결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브레이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텐데요. 네. 이게 내년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민주당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잡힐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난 그 이후에 어쨌든 무너진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앞으로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초저 금리에 따라서 벌어진 현상이다 보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재발하지 않도록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을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밀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집권당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정 정책을 쓰려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는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으면 전체적으로 물가는 예상보다 빨리 잡힐 가능성. 왜냐하면 그만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거니까. 그렇겠죠. 또 반대로 향후에 경기가 회복될 때 조금 더 재정정책을 통해서 회복세를 빨리 해야 될 텐데 이러한 점들이 좀 느리게 지연될 가능성. 이런 점들이 정책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내년 연말에 11월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연방 부채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요 한도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공화당이 굉장히 제동을 걸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거고 이때 아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들도 고려해야 올해 되고 연말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올해 거예요? 연말은 이미 지났습니다. 아, 6일 지났고요. 그거는, 네. 네. 내년에 11월 정도에 있게 되는데요. 네. 그때 아마 요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크게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한테 여러 가지 관심사가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일을 안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을 많이 했더군요. 네. 법안에 굵직굵직한 법안들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RA 법안인데 이 IRA 법안이 이게 상하 양원이 다 공화당으로 됐을 경우에 수정 법안이 제출돼서 통과가 되고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봤는데 어쨌든 상원을 이제 안정적 과반을 확보하면서 사실 IRA가 개정이 돼서 일부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호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는 이제 접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사실 양당 모두를 공화당이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네. 그 기대는 우리가 생각만큼 크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법이 바뀌려면 상하원이 수정 법안을 올리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그렇죠. 있는데 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건 양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 그 정도 의석수가 안 안 되거든요. 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야 공화당이 IRA법을 반대했었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번 드렸는데 한번 장표를 한번 보시죠. 예. 재밌는 일이 벌어졌던 게 뭐냐면 IRA와 관련해서 공화당이 반대한 이유는 전기차 보조금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 항목에 있는 의료보장 확충, 법인세 인상,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조항 때문에 반대한 겁니다. 네. 즉 미국의 전기차를 만들고 미국의 전기차를 만들어야만이 보조금을 준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공화당도 반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 중심으로는 있었었지만 전체 공화당의 기류 자체는 전기차는 당연히 민주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한다라면 네. 어떤 정당이 되더라도 사실 자동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은 제가 볼 때 매우 낮았다라고 보고 그나마도 지금 모든 양원과 이론정에서 나눠 가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봤었을 때는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 향후에 뭐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IRA 있는 분야에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기야 우리는 사실 우리 위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네, 있긴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 이제 뭐 물론 이제 피해 업종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야 그런 법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부 뭐 조지아라든지 그죠 엘라바마주의 뭐 민주당 의원마저도 이거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그분들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공장을 지어주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쇼를 한 거지 네. 실제 전체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IRA법을 네.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미국 자동차만 수혜를 받게끔 잘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미국 의원들이 양당 의원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뭐 8만 달러 이상 자동차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 요건 테슬라하고 GM이 허머를 만듭니다. 전기차로. 이거를 고려해서 만든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간 20만 대 이상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들은 더 이상 못 팔았었는데 이것도 풀어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지금 20만 대 이상 팔고 있는 회사들이 테슬라, GM, 포드, 거기에 도요타 정도인데 도요타는 공장이 없으니까 뺀다라면 자동차 3사만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미국에서 미국 회사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물론 중국을 배제하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이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국 자동차 3사가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지원책으로 법을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현대차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여타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이걸 고려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전 낮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가장 각광받는 산업 또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하나 꼽으라면 역시 신재생 에너지 네, 쪽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뭐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전기차도 사실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도 야 이거 만약에 상하 양원을 다 잃어버리면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투자라는 이런 거 좀 영향을 받나 이런 우려와 뭐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또 기대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냥 뭐 문제 없이 추진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IRA법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상 기존에 추진했던 것 자체는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주장하는 바는 공화당도 민주당과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들이 있다라면 속도의 문제. 네. 조금 천천히 가고 천천히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그리고 수소를 집어넣자는 이런 법안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서로 뭔가 협의를 한다라면 기존과는 다르게 수소라든가 네. 원자력 관련 산업이 보다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석유 관련 회사들과 관련해서 채굴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것과 관련해서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큰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다. 다만 전체적인 속도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조절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말씀드렸던 수소라든가 원전이 추가가 되면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매매할 수 있는 또 봐야 될 업종들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양당의 어떤 정책에 따른 어떤 그런 환경 변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이제 미국 정책 구체안을 이렇게 들어본 건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셔도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양당에서 입장차가 없다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친환경과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공화당의 견제로 속도의 문제가 된다. 그런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화석연료라든가 수소 원전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오히려 기대를 건다라면 전기차 쪽보다는 오히려 수소, 그다음에 원전과 관련해서 어떤 더 지원책들이 나올지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혜주를 찾아야 될지 그렇군요. 이렇게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스탠스도 이 선거 결과에 뭐 기본적으로 워낙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게 연준이긴 한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정부나 집권당 혹은 캐피털 힐이라고 하죠. 의회의 입장이라는 게 사실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어떡하면 불러가지고 청문회 자리에 세우고 하니까 사실 작년 올해 초에도 제롬 파월이 그런 자리에 가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얘기들을 꽤 많이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어떻게 예를 들면 하모니를 이룰 거냐 아니면 컨플릭트가 될 거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후반부 바이든 행정부 1기의 후반부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팔리스 믹스라고 할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사실 엇박자를 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정치적인 여부를 떠나서 통상 이런 중앙은행들이 뭔가 정책적인 실수를 한번 거두게 되면 예.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안 좋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렇죠. 외상후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1차 대전 때 독일이라는 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즉 초고 인플레이션을 겪고 나서 지금까지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연준 니네들 인플레이션 보는데 실패했잖아. 실수했다라는 멍해를 안고 있고 그렇죠. 또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향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연준은 정책적 지원에도 제가 볼 때는 향후 인플레이션과 보다 보수적으로 경제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도 친경제적인 입장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노력들 또는 인플레이션 혹시 재발하지 않을까란 우려 때문에 보다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일단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네. 바이든이겠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향후 대선에 성공을 하려면 네. 어쨌든 경제를 살려야 될 거고 통화 정책이 이렇게 보수적이라면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 먼저 박차를 가야 될 텐데 이 박차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또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이든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공화당에서도 야 이것도 재정 정책 때문이라서라도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줄 수는 없을 거다라는 정책들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있는 집권 여당 즉 바이든이 향후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은 계속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는 인플레이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도 굉장히 중요해라는 네. 공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이전처럼 움직일 수 있을 거냐 여부에 대해서는 좀 쉽게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될 개연성이 사실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실 임기 두 번째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롬 파월이 뭐 세 번 네 번 할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브레이너드 같은 지금 부의장이죠. 예.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이 아니었냐 이런 시장의 얘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만 놓고 보면 2년 이후에 2024 대선에 제롬 파월이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겠구나. 본인이 이제 가야 될 마이웨이를 본인의 임기도 이제 그때 되면 2년 정도 남는 거니까 2년 채 안 남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오히려 통화 정책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만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주목해야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미국 일각에서는 그래서 중앙은행 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중심으로 현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이제 한 번은 실수를 했고 실책이 있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너무 보수적인 정책을 가져다 보니까 향후 지금 여기에 대한 책임론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브레이너드 의장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기야 냉온탕을 왔다 갔다 너무 해버리면 어차피 뭐 중앙은행을 샤워실에 봐보라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것도 미지근한 물과 좀 덜 차가운 물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 괜찮은데 어이 뜨거라 하는 다음에 확 돌리니까 또 어이 추워라 해가지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증시에서 연준과 맞서지 말라 네. 이런 격언도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연준과 맞서면 항상 성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일부 전망을 실패할 때도 보면 연준과 맞서지 말라는 그 격언을 충실히 지키면서 실패했던 사례들도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연준이 얼마나 좀 어렵게 정책을 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실패를 했고 또 그 실패를 만회하려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실수를 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들기 때문에 예.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쓰기 위해서 또 지금 있는 바이든이 재선을 하려고 한다라면 네. 지금 있는 파월을 지속적으로 임기를 보장하기보다는 뭔가 교체를 통해서 시장 친화적인 인물로 또는 여기에 대한 멍해에 벗어나서 그래도 중립적인 정책을 쓸 수 있는 인사로 바꿀 만한 생각도 제가 볼 땐 시간이 갈수록 할 가능성이 근데 왜 높아 뭐 보입니다. 독립성이라는 또
큰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은 그런데 그런 게 지켜진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가요? 근데 임기는 그래도 그렇죠. 보장은 해줬었죠. 보장을 해주고 네. 중도 사퇴를 시키는 경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자, 어쨌든 이선엽 부장님과 인터뷰 직전에 저희가 미국 정치가 전공인 서강대학교의 하상훈 교수님과 미국 정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이 어떤 판세라든지 또 향후에 인연이 있을 대선 뭐 이런 것들을 전망해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바이든이 어차피 이제 여소야대 국면은 맞는 거기 때문에 내치에는 사실은 한계가 좀 있을 것이다.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외교 문제,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란 문제라든지 혹은 사우디도 좀 머리 아프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중국과의 대만 양안 문제라든지 혹은 한반도의 북핵의 문제는 이런 외치에 오히려 더 집중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좀 나왔거든요. 경제적인 의미에서 외치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됩니까? 결국 그 외치에 대한 효과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경제적 성과로 이어져야 네. 사실 재선에서 성공을 할 수가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상황에서 외치를 했었을 때 가장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국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닐까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도 또 미국의 양당 모두가 중국에 대한 견제는 앞으로도 지속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 대만과 관련된 최근의 상황에서도 서로 이빨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당장 내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최근에 미국 경기가 특히 내년에 어려워질 가능성이 꽤 높잖아요. 최근에 금리를 많이 높였고 수요 훼손을 통해서 물가를 잡으려 하는 의도가 많이 보여지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경제가 경착륙 없이 물가를 잡은 사례가 없다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경착륙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라면 단기적으로나마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즉 중국의 소비를 진작하는 이런 어떤 방안들을 통해서 협의를 할 수도 있겠죠. 이를 위해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면 백신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예, 또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중국이 조금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나마 서로 입장이 같으니까 중국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힘으로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협치를 통해서 서로 어려운 국면에 있었을 때 힘을 합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진다라면 물가도 잡을 수 있고 또 경제가 심한 경착륙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점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는 누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언제 종전이 될지 아니면 또는 휴전이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이와 관련된 재건과 관련해서 그래도 더 많은 사업권을 미국이 가져갈 수 있다라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이익을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면 사실상 재선을 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외교에 힘을 많이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권은 트럼프 정권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는 보통 탑다운이라고 그러죠. 먼저 정상끼리 만나서 큰 틀을 논의를 하고 그리고 세부 항목은 실무자끼리 하는 게 트럼프의 방식이었다라면 민주당 방식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바텀업 방식이라고 그래서 실무자끼리 먼저 만나서 굉장히 모든 것들을 협의하고 나고 나중에 정상끼리 만나서 도장을 찍는 형식인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세를 놓고 보면 북한 입장에서 바이든과 대화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들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당장
바이든한테 줄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점, 특히 민주당 정권은 인권을 되게 중요하시는 정권이 되다 보니 이거를 양보하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트럼프는 이것과는 조금 익스큐즈가 됐지만 민주당은 그걸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본다라면 어떤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 이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뭔가 하려는 정치적 돌파구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지금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 현재 있는 어려워진 경제를 타개해서 단기적으로나마 중국과 뭔가 휴전을 통해서 경기의 활성화를 모색할 개연성에 네.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경제에 이만큼 기여를 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만약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진다라면 우리 시장에도 또 미국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시장에는 그렇게 되면 좀 훈풍이 불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크게 훈풍이 불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시장이 좋아지고 또 유럽의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수출 지역이 중국이 아직도 제일 큽니다. 미국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수요가 회복된다라면 전 세계에서 사실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데가 한국이기 한국이죠. 때문에 중국이 회복되는 만큼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내년 시장을 놓고 보면 한국 시장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아질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시장이 회복이 되면 위안화가 강세로 반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려가 됐었던 원달러 환율, 원화도 현 수준보다도 더 강세 전환 가능성, 즉 달러 약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우리 어떤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덩어리로 지금 뭐 예를 들면 전무해진 건 아니나 워낙 큰 포션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 그 위축된 상황이라는 게 사실 락다운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봉쇄 뭐 이런 것들을 워낙 강하게 하다 보니까 2년 반 이상을 이제 흘러온 건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놓고 보면 야 그래도 한국 경제가 웬만하구나. 그죠? 예, 충분히. 예, 그런 상황 물론 이제 수출이 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무역 역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수출의 절대량으로 보면 아직도 증가 추세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난달에 뭐 예.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경제를 뭐 걱정은 해야 되겠으나 옛날처럼 막 이게 뭐 외풍이 한번 훅 쓰러지고 훅 외환위기가 오고 막 뭐 그런 쪽에서는 사실 좀 약간 트라우마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예,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시장을 또 전망하신 분들의 이게 기본적인 성향이 조금 있으세요. 아무래도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게 많이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 또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야, 이 너무 진짜 위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극단적으로 위험으로 가는 거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그런 정도는 충분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글로벌에서도 지금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너무 나가서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중간 선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마는 G20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결국은 테이블 사이에 만났습니다. 네. 근데 만나고 있는 동안에 이 화면은 글쎄 저 정도면 화기애애하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대만 부분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선을 긋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선을 그은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를 제외해 놓고 보면 사실 패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파트너가 만났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아 미국 패권 내가 도전 언제 한다 그랬어요. 나 그런 생각 없다니까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도 오고 가서 조금 나아지나 직전 2년보다는 혹은 누굽니까 트럼프 연간 때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은 바이든 일기에는 조금 계약보다는 개선이 될까 이런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은 분명히 대만 문제 또는 반도체와 관련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결국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었던 갈등 구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어려워진 경제와 관련해서는 뭔가 그래도 서로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약간 뇌피셜이라고 하죠. 약간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코로나와 관련된 봉쇄 정책을 저렇게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네. 그럼 지금 코로나가 많이 달라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봉쇄를 풀고 있다라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겠죠. 기존에도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었을 경우 네. 중국이 안을 수 있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라는 점들 때문에 사실 못 풀었던 건데 지금 확진자가 확실히 많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라면 그 이면에는 그 다른 것보다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믿을 만한 구석 안에는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던 미중 간에 최소한의 이 국면에서는 우리가 서로 너도 죽고 나도 죽게 생겼으니 지금 힘을 합해서 공멸은 이 국면에서는 공멸은 피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격여와 관련해서 어떤 뒤에서 어떤 그 물밑 작업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거를 지금 최근에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가 백신을 공급할 준비도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그냥 얘기한 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관점에서 일단 서로 살고는 보자. 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런 어떤 물밑 작업들이 오고 갔을 개연성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 요건 이제 시간을 두고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만일에 중국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mRNA 방식의 그런 백신 현재 뭐 독일에서도 이제 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중국에 공급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다라면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호재죠. 거의 시장에 최근에 있었던 모든 비관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야죠. 맞게 해줘야죠. 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중국이 아무리 정책을 쓰고 싶어도 코로나 봉쇄가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죠. 예. 저도 중국에 있는 현재 살고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뭐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친한 분들하고도 최근에도 만나서 물어보면 생각보다 파산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워진 그 상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이제 봉쇄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이렇게 길게 가면 또 사람들이 보면 3년 동안 가둬놓는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거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은 얼마나 그렇습니다. 답답하겠어요. 예. 그럼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뭐 그럴 거면 옛날에도 풀어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명분과 관련해서 결국 미국과 또는 서방 국가들의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물론 같고 추정이긴 합니다. 네. 뭐 우리가 그 팩트를 다 확인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해지면 뭐 이미 시장은 움직였겠죠. 그것도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팩트를 확인해 줄 수 없는 게 그렇죠. 결국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이게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그 위상과 관련해서 중국이 무릎을 꿇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그러니까요. 사실 물밑에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적당히 좀 명분도 좀 살려주고 서로 간의 명분을 살려주고 예. 체면도 좀 살려주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시진핑도 마음 많이 상한 거예요. 투리도 하고 싸우는 거 보니까 예. 한참 젊은 사람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국가 정상들끼리 그거 사실 서밋인데 그거 사실 화해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그런 자리인데 맞습니다. 예. 당신 말이야 나하고 얘기한 거 왜 언론에 흘려가지고 다 그래서 표정 보니까 마음 상했더라고. 사실 그건 외교적 결례죠. 그리고 많이 결례죠. 네. 예? 그러니까 또 캐나다는 또 어라? 우리를 미국 아니라 우리를 우습게 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캐나다에 중국 사람이 많이 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경제도 경제지만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그 mRNA가 개발이 안 돼 있으면 자존심을 버리고 미국제, 독일제를 갖다 쓰고 또 서방도 중국이 한꺼번에 이렇게 저렇게 봉쇄를 해가지고 경제가 위축되면 그 부작용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들의 아직까지는. 몫이게 될 맞습니다. 테니까 예.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도 뭐 우리 이 부장님 좀 어렵게 모셨으니까 자, 이 중간 선거를 쭉 이렇게 경제적 의미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남아 있는 12월까지의 한 달 반 그리고 내년 초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내년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투자 시점도 많이 늦추려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이전하고는 시장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게 내년에 경기가 침체가 되고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 표현으로 보면 민간 소비가 위축된다는 얘기하고도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민간 소비는 위축되고 있지만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각국은 정부 소비를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예. 정부 소비가 뭐지라고 딱 떠올려 보시면 일단 사우디의 네옴시티도 정부 소비죠. 우크라이나 재건도 정부 소비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사실 간접적인 정부 소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의 리파워 EU도 정부 소비입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어려워질 거다, 경기가 침체될 거다라는 외에도 이렇게 정부 소비가 줄 수 있는 주식시장의 영향도 저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미국과 중국의 어쨌든 죄송합니다. 현재 경기를 타개하게 한 일정 부분의 어떤 조율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중국 경기가 회복됐었을 때 우리가 수혜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지금부터 미리 살펴놓지 않으면 생각보다 시장이 너무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뒤늦게 편승하실 개연성도 꽤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시장에서 놓고 보시면 의외로 네옴 관련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정부 소비 관련주들은 종목별로는 지금 몇 배씩 올라오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미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제가 기업 탐방들도 가보면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경제가 안 좋은 것만 이제 보실 게 아니라 안 좋아진 이면에서도 이미 개선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두시고 지수 말고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돌아다보면서 향후에 쓸 어떤 수익률을 위한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히 기업이라든가 산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은 하기야 뭐 금요일 날 또 예리하게 분야 변화를 짚어주시니까 녹화 장소까지 딱 너무 또 예리하면 또 그러니까 태조 이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태조 이방원 자체가 지금 말씀드렸던 정부 소비의 핵심적인 간데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안에서 종목별로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 대부분이 신재생 에너지와도 관련이 많이 그렇죠. 있죠. 그리고 뭐 방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정부 소비죠. 예, 정부 소비입니다. 100%.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볼 볼 일 없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전에 보통 전쟁이 끝나면 방산 관련주는 많이 무너져 내렸던 게 사실인데 이전의 전쟁은 다 전면전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방산 관련 산업들이 흔히 얘기하는 오버캐퍼, 공급 과잉에 시달렸죠. 앞으로도 전쟁이 지속될 거라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공장도 늘리고 어마어마하게 생산 설비를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원한 무기는 가지고 있던 재고였습니다. 그 국방부에 이렇게 쟁여놨던 거, 녹슬었던 거 한 5년 된 거, 10년 된 거 준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오버캡 한 적도 없고 즉 공급을 과잉한 적도 없고 이로 인해서 투자를 많이 늘린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염려는 제가 볼 때는 길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가지고 있는 군대도 시대에 맞춰서 현대화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새로운 명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산 관련 강국들이 30년 동안 투자를 줄여왔어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유일한 분야가 이쪽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투자를 많이 늘려놨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시계열로 좀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향후에 조금 긴 흐름으로 보시면 저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주 이방원 자체가 방산 빼놓고는 에너지의 변화거든요. 이 에너지의 변화가 결국 정부 소비일 거고 그 중에서도 뭐 유도 리파워 EU 우리가 알고 있는 IRA법도 신재생 이런 어떤 그 공통 분모들과 관련해서 그럼 앞으로 신재생이 단순히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커졌었을 때 따라다니는 산업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3프로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뭐 송배전 관련 기업들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실제 그 관련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죠. 예전에 전기와 관련해 결국 다 전기잖아요.
풍력도 뭐 이런 것들도 예전에 전기 관련해서는 발전소가 정해져 있었죠. 여기 수력 발전소, 여기 화력 발전소, 거기서 전기를 끌어오는 것 때문에 송배전이 필요했는데 풍력과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이 된다는 얘기는 곳곳에 발전소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발전소가 10개였다라면 신재생이 되면 발전소가 10배, 20배 늘어납니다. 그럼 결국 그 전기를 다 끌어와야 되는 송배전 이런 애들. 그러니까 우리를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광 캐러 가면 금보다는 청바지 파는 기업들이 되게 좋았다. 이런 것처럼 지금도 보셨겠지만 신재생이 커져라고 했었을 때 이제는 그와 관련된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조금 확장해서 보시면 저는 시장을 볼 때 그게 태조 위방은의 의미였는데 너무 그쪽에만 국한돼서 야, 안 가는 기업도 있고 되는 기업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네. 참 시사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1800년대 후반이죠. 중후반에 미국의 골드러시가 있었죠.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스트라우스 리바이스 형제가 사실은 그 천막으로 쓰여던 천막의 재료로 쓰이던 그 청바지 재료로 급하게 만들어서 그 골드러시에 가는 인부들에게 팔았던 그 청바지가 물론 이제 우여곡절도 많이 겪은 브랜드입니다만은 지금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그런데 그때 골드 마이닝 회사들은 대부분 다 없어지고 재미도 못 봤죠. 재미도 못 보고 예. 그랬죠. 유일하게 이제 리바이스만 그러니까요. 재미를 봤던. 그래서 지금은 과연 그 리바이스 형제들의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우리가 중간 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그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선엽 부장님 그 여의도 사령관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라이브로 모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녹화로 뵈니까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더 푸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틈틈이 그런 기회를 좀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주말인데 예, 이제 감사합니다. 퇴근하셔야 되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부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강대학교의 하상흥 교수님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 얼마 전에 마감됐고 또 판세가 이제 결정이 된 미국의 중간 선거의 정치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 또 시장에 주는 여러 가지 신호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간 선거가 우리에게 뭐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은 우리도 이제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해지고 그 현명함의 총합으로서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훨씬 더 전략적인 사고와 전략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나라의 발전과 또 우리 투자자들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3프로TV는 늘 그런 새로운 시도를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신가대야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